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영유아 초등 저학년 편을 출간한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독서 과정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작심삼일이 되면 이 독서 과정이 엄두가 안 나고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독서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난관은 딱 두 개입니다. 독서를 결심하고 시작하자마자 이제 독서 끝나는 요 난관이 첫 번째 난관이고요. 두 번째 난관은 책을 좀 읽다가 책이 재밌어진 거죠. 독서 근육도 좀 풀리고 책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효용이 생겼을 때 요때 이제 두 번째 난관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난관은 이렇게 책이 좋으니까 많이 읽고 싶다. 많이 읽고 싶으니까 속독을 하게 되고요. 속독을 하게 되니까 책을 이해를 하는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강도가 떨어지니까 효용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빠지는 두 가지 위기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 두 위기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 하면, 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책 읽기가 좀 힘들다. 머리가 굳어서 못 읽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독서 모임 해보면 독서 효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짧은 시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영유아가 가시적인 독서 효과는 가장 적고, 그거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높고요. 그거보다 청소년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성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도서를 읽고, 성인이니까 성인 도서를 읽고, 어린이니까 어린이 책을 읽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래서 성인이 성인 책으로 독서를 시작하게 되면 작심삼일은 이제 그럴 때 발생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나이가 많을수록 독서가 크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다루는 일입니다. 언어 사고의 체계를 가진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독자인 내가 읽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린 친구들보다 비교적 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생각의 지평,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초보 독서가 입장에서 독서 재능이라는 게 연령대별로 있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독서 재능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문해력 관점에서 보면 1차 문해력이 있고 2차 문해력이 있습니다. 1차 문해력은 뭐냐 하면 글로 적힌 대로 읽으면 이해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게 1차 문해력이에요. 이게 책으로 치면은 장르 소설이나 에세이, 배경 지식이나 별도의 독법이 필요 없는 책을 읽을 때는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르 소설이나 에세이를 뺀 대부분의 성인 도서는 배경 지식과 독법이 필요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2차 문해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2차 문해력은 적혀있지 않은 것을 동원해서 책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도서를 읽는데, 그 지식도서를 읽다 보면 여러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르네상스, 적자생존,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이 성인 도서 작가들은요, 대상 독자인 성인이 고등교과 정도의 교양과 상식을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양어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알지, 다빈치 그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의 르네상스라는 시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이걸 갖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착이 안 되는 겁니다. 장착이 안 되다 보니까 교양도서를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모르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라서 지식백과를 찾아보면 지식백과 글이 더 어려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책을 읽을 때는 하부 레이어가 깊기 때문에 밑에 상징이나 플롯,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이 책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약, 강, 밑줄 쳐. 인생이야 인생. 이렇게 이제 배워서 기본적인 삶의 경험, 생각의 경험은 성인분들이 충분한데, 문제는 뭐냐면 책을 읽는데 필요한 기본 도구들, 기초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기초적인 독법,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책 읽었는데 읽는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 책 읽으면 좀 나아지겠지. 다음 책 읽는데 또 힘들어요. 당연히 작심삼일로 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 독자의 독서 능력과 흥미가 가는 그 책의 수준이 어긋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책 읽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맞는 책은 옷하고 비슷해요. 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체형, 내 피부 톤, 내 성별, 내 스타일, 이런 것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옷을 골라야 되잖아요. 패션이라는 게 이렇게 개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독서는 그거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이야기 중에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예쁜 연예인이 입은 예쁜 옷이 제가 입으면 아주 그로테스크해지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쁜
어김없이 없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책을 찾아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책을 찾으려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좀 이런 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 한 권을 재밌게 읽어봐서 이런 책도 어디 있어 하고 가서 찾아야 선택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한테 맞는 책이 어느 건지 또 몰라. 이런 식으로 약간 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순환 구조가 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으려고 하실 때 막막한 거예요.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성인분들이 이제 제일 탐을 내시는 책들이 고전 명작 아니면 무슨 문학상 수상작 이런 거부터, 왜냐하면 그런 책들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들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읽으시려고 하거나 지식 도서 같은 경우도 뭐 코스모스, 총균세, 사피엔스 이런 거 이제 읽으시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독서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보 독서가의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는 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책을 좀 읽겠다, 독서 근육을 좀 풀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서 근육을 푸시려면 이제 책을 고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준이 두 가지인데, 일단 제목을 한번 보세요. 책을 쭉 보다가 흥미가 가는 제목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목을 보고 난 후에 뽑지 마시고 두께를 보십시오. 두께. 이 두께는 내가 감당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뽑지 마세요. 자, 이렇게 흥미가 가는 책을 쭉 구경을 하시다가 어떤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게 얇아. 그런 책을 꺼내서 앞에 한 5페이지 정도만 서서 읽어보세요. 사실은 좀 어려운 책은 한 3줄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나 못 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 읽고 두 번째 문단 읽고 세 번째 문단 읽었는데 술술술술 읽히고 이해가 돼. 그러면 그 책은 나한테 맞는 책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뒤에 읽다 보면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 가서 그런 책들을요, 도서 대출증 한도를 꽉 채워서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을 읽겠다는 마음보다는 책을 한번 구경하고 찾아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읽는 건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를 꽉 채워서 골라와서 그거를 뭐 침실 옆이나 소파 옆이나 이런 데 두시고, 만약에 내가 책을 그동안 안 읽어봤다 그러면 독서 근육이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하루에 1시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독서를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만약에 15권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그 15권 중에 제일 재밌을 것 같은 책을 잠자기 전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잠자기 전에 또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사실 스마트폰과 독서는 개인의 문화 상태로 보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공유합니다.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책 못 읽어요. 책 많이 읽잖아요. 스마트폰 많이 못 합니다. 자, 이런 관계라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의지가 필요하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안 보고 내가 책을 한번 봐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자기 전에 그 1번으로 뽑은 책을 펼쳐서 30페이지만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페이지를 읽고 나면 이 책이 내가 생각한 그런 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읽기에 좀 뻑뻑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놔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저녁이 됐을 때 2번 책을 또 뽑아서 또 30페이지만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30페이지만 읽다가 계속 끝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15권을 고르는 과정만 충실했다면 4권 안에 반드시 30페이지만 읽어야지 했다가 100페이지까지 읽는 책이 나와요. 그런 책들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사실 문해력은 굉장히 가벼운 능력이라, 1차 문해력, 2차 문해력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1차 문해력이 뭐냐면 맥락을 따라가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300페이지짜리 소설을 읽어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읽고 이해한 부분이 내 안에 쌓이겠죠. 약간 모래시계를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모래는 책에 담겨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읽으면 모래가 떨어지겠죠. 이 떨어진 게 내가 읽고 이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그게 지금 내가 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따라가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읽은 부분이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책을 읽거나 이제 집중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각들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가끔 있으실 수 있는데, 책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굉장히 낯선 경험이요. 앞에 뭐였지? 이게 뭐냐면 모래가 유실된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처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억나는 대로 돌아가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 쌓이면 독서 과정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게 모래가 쌓여서 끝났을 때 내가 책을 잘 읽었나 안 읽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배우자분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 앉혀놓고 30분 정도 혹은 최소 15분 정도 내가 책 얘기를 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잘 쌓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1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읽었다, 그러면 문해력이 굉장히 쉽게 올라옵니다. 1차 문해력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성인이 읽는다고 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어느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냐면 5권만 몰입해서 재밌다 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께 때문에 못 읽을 책이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빨리 향상되거든요. 이렇게 향상이 되면 이제 서가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폭이 늘겠죠. 그럼 이제 그 기준으로 제가 재밌게 읽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런 책 어딨어, 이런 책 어딨어 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독서 능력이 2차 문해력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독서의 본질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타인의 생각을 읽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야기 형태로 된 생각이든 지식의 형태로 된 생각이든 에세이의 형태로 된 생각이든 생각을 읽는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저는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아가 지나치게 비대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왜소하지도 않은 상태로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내 눈높이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아가 왜소한 채로 읽는 건 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책을 안 읽던 분들이 책을 읽으면 좀 어떤 위압감을 느끼게 되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작가를 추앙하는 채로 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이 내 자아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보가 쌓이게 돼요. 그리고 내 자아를 더 왜소하게 만들죠. 이렇게 이제 책을 읽게 되면 이런 말버릇이 생겨요.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 유명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아. 이런 식의 말버릇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사고의 주체성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독서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1차 문해력, 그러니까 맥락을 읽는 힘 정도 외에 내 생각 자체를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가 비대하다는 건 뭐냐면, 책을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나 되게 똑똑해. 네가 무슨 제대로 된 얘기를 하나 보자. 이런 관점으로 책을 읽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과 맞는 생각을 하면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나 내 정서적 느낌 감각과 좀 어긋나는 논리 전개나 이미지 구사를 하게 되면 배척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확증 편향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세가 가장 중요하냐, 모든 걸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속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면 건너뛸 수가 없어요. 만약 이야기책에서 내가 생각을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인물이 서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느냐, 땅을 치면서 우느냐, 눈물 콧물을 막 흘리면서 우느냐, 어떻게 우느냐에 따라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 달라져요. 느낌도 달라지고 이야기 전체의 맥락도 그 장면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속독을 하게 되면 울었네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울었는지를 내가 공감하면서 읽고, 그 공감한 상태에서 내 감정이 같이 따라가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아가 비대하지도 않고 왜소하지도 않게 읽는다의 한 예가 속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정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 정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각을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조차도 2배속 3배속으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는 속도, 이 속도를 지키면서 그 깊게 몰입해서 읽어야 책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읽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태도도 그래 해야 되지만, 책을 읽을 때도 내 눈높이에서 책을 놓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책을 읽는 요 기본 태도만 갖고 계시면 다른 데로 새거나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독을 한다는 게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속도 자체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독서 과정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게 정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책을 읽을 때요, 세 가지 관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글에 적혀 있는 책의 맥락이요, 이걸 따라가는 관점이 발생하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 맥락을 구사하는 책 뒤에 숨어 있는, 하지만 책의 창조자이기도 하고 지배자이기도 한 그 생각의 주인, 작가의 의도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책의 맥락을 읽어 나감과 동시에 작가의 의도를 같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그 책을 읽는 독자인 나예요. 나의 정서 반응, 나의 지적 반응이 여기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으로 치면 굵게는 이 세 개의 다발이 들어가 있는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독서의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충실하게 얼마나 해냈느냐에 따라서 독서의 재미와 독서의 효용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서가 입장에서 보면 속독은 독서가 아닌 거예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나 책을 고를 때, 훑어볼 때 이럴 때는 속독을 하지만, 그건 사실 속독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그건 독서가 아니거든요. 고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필요한 정보를 뽑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식도서 읽을 때나 에세이를 읽을 때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속독을 해도 되는 책, 속독이 필요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은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만큼이나 큰 효용은 없을 테니까요. 물론 이제 속독을 할 수 있는 책이 있죠. 요리책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용 설명서와 유사한 형태의 이로움을 주는 책들은 그렇게 속독을 해도 되고 속독해야죠. 그런 책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책들은 속독을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사실 독서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책을 읽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책을 읽는 건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세 개의 다발을 같이 끌고 가는 것이 독서라고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맥락을 다루는 힘이 약해요. 1차 문해력이 약해. 근데 책 두께가 너무 두꺼워. 이러면 1차도 못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책의 맥락도 못 따라가는데 작가의 의도를 읽을 여유, 이걸 읽는 과정에서 나의 정서 반응, 지적 반응을 멈춰서 생각해 볼 여유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독서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어려운 책을 읽잖아요. 그럼 독서 효과가 없어요. 이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개의 다발을 온전한 독서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독서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은 책을 선택할 때 내가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부터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세 개의 다발이 있다고 가정하고 읽으면 강아지똥 같은 그림책을 읽어도요. 독서라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깊이와 양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똥은 왜 강아지똥일까? 왜 닭똥도 아니고 소똥도 아니고 송아지똥도 아니고 개똥도 아니고 강아지똥일까? 근데 이게 이 세 개의 다발을 같이 끌고 가게 되면 강아지똥이 왜 하필 강아지똥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문학 작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로 쌓아놓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맥락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래서 강아지똥이구나 하고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 독서 능력에 맞는 책 그리고 이런 정도로 세 개 다발을 끌고 가려면 내가 그 책에 흥미가 가야 돼요. 제가 쉬운 책, 재밌는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독서 과정이 충실해집니다. 그래야 독서 능력이 올라오고요. 그런 책을 읽어서 독서 능력이 올라오면 저절로 그 윗단계 책을 고르게 돼요. 운동할 때 우리 왜 덤벨 들면 처음에 5kg짜리 덤벨로 해요. 그 사람이 이제 근력이 붙으면 5kg가 너무 가볍겠죠.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책 고르는데 자꾸 두꺼운 책 자기도 모르게 고르게 돼요. 전에는 흥미가 안 갔고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 제목의 책도 고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책을 읽을 때 책을 고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관점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독서 과정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같은 책을 읽어도요. A라는 독자가 독서 과정에서 얻는 재미와 효용과 B라는 독자가 책에서 얻는 재미와 효용이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책은 세 가지 맥락을 동시에 끌고 가는 것이다. 독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동시에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읽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독서의 재미는 아주 쉽게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독서는 따분하고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개의 다발을 끌고 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한 번만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천지 이렇게 재밌는 게 없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에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 구조를 처리해보는 과정이에요. 생각의 구조를요. 생각의 구조를 계속 처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을 할 때요. 생각의 구조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막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생각의 구조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생각의 구조대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해력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본질적으로 사고력하고 같은 겁니다. 이 사고력에는 뭐 상상력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고력의 한 지점이요. 당연히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고력이 향상되겠죠. 창의력이나 상상력 이런 게 문해력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언어 사고의 영역이고 사고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나의 생각하는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고력 자체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해력이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책의 내용이 내 생각의 지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처음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이 내 생각의 지평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내가 문해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책을 읽을 때 책의 내용을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깊게 이해하게 되면 내 생각의 틀 안에 그게 지식이 됐든 정서가 되었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이게 내 지식 안으로 계속 유입이 됩니다. 저는 자아 강화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유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간의 이 상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 읽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이게 그런 거였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게 이게 아니었어?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아마 어떤 분야든 들여다보시면 어머나, 우리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런 거를 모든 분야에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객관적인 사고의 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요, 얘들이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정서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 저 뭐야,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거나 아니면 저 되게 멋지다, 이런 정서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보통은 어떻게 감정이 움직이냐면 기준이 없이 움직여요. 객관적인 잣대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상식이 하나씩 세워지고 기준들이 세워지게 되면 내 감정도 그 기준하고 융합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을 내릴 때요,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면서 오류가 되는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고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내 정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 내 삶을 바라보는 틀조차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구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삶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죠. 왜 책 읽으면 부자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기계발서적 읽어보면 책이 무슨 만병통치약 같아요. 책 읽으면 공부 잘하게 돼, 책 읽으면 부자 돼, 책 읽으면 투자 잘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아, 나 노후 준비해야겠네, 이런 기준들이 있는 상태에서 노후 준비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이 정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기준들이 생겼다는 건 일종의 삼각의 지평들이 구조를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구조 안에서 아, 이 노후 준비는 이 구조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하고 딱 위치를 선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되게 쉽게,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방식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주관성이 강한 책들을 읽을 때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주관성이 굉장히 강한 책이거든요. 자기계발서는 어떤 성공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어, 이런 어떤 사례를 위주로 책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통용되는 것이 있고,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구별돼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내가 이 사람의 주관적인 부분은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나한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왜 자기계발서 읽고 나서 야, 이거는 저 사람이니까 된 거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관성과 객관성을 분리를 못 시켜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되면 사실은 이게, 책 읽는 사람들은요, 무슨 분야에 접근하든 책부터 읽고 봅니다. 그 분야의 책부터 쫙 다 읽고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만능 도구함에 가깝게 쓸 수 있는 게 이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책은 많이 읽으면 좋죠. 많이 읽으면 좋은데, 여기서 많이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다발을 쭉 끌고 가서 한 권을 딱 읽고 이렇게 읽는데 많이 읽는 거. 근데 보통 많이 읽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속독을 하게 되죠. 그러면 쫙쫙 셉니다. 근데 물론 요즘에 워낙 속독이 이제 대세처럼 돼서 속독은 독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 이제 막 속독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속독을 한다는 게 다독이 목표잖아요. 근데 사실은 속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내용이 다 셉니다. 요리책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책에서 종부만 뽑아내겠어 하는 책들은 당연히 속독하셔도 되는데, 속독해도 되는 책이 삶에, 그리고 나의 존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보실 문제인 거죠. 근데 속독을 하면 안 되는 책을 속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진다. 실제로요, 이건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독서논술 강사 출신이잖아요. 아이들 중에도 속독하는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속독을 하나 보면 얘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다다다다다다닥 눈으로 훑으면서 속독을 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책을 아무리 읽어도요, 문해력 자체가 안 올라옵니다. 이게 왜 안 올라오냐면 사고 과정이 아니니까요. 속독이라는 책 구경하기 행위가 사고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력이 안 올라오고, 사고력이 안 올라오니 문해력 당연히 안 올라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다독이라는 건 사실 어떤 거냐 하면, 책을 제가 아까 잠자기 전에 3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읽다가 30페이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책을 만나게 되면 이제 끝까지 읽게 되고, 한 권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데, 다독은 어떤 거냐 하면 한 권 한 권 제대로 된 독서를 하게 되면 문해력이 올라오겠죠. 문해력이 올라오면
읽는다면 뭐가 달라지냐면 책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쉬워졌기 때문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이 독서 지속 시간이 늘어나요. 독서 지속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올라와요. 문해력이 올라오면 독서 지속 시간이 올라가니 독서량이 늘어납니다. 독서량이 늘어나니 다시 문해력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어떤 임계를 넘어선 것, 이게 다독이에요. 그러니까 다독은 내가 많이 읽어야지 하고 깃발 꽂아놓고 달려가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10중8구 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독서가 아닌 게 돼요. 근데 실제 다독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읽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도착해 있는 지점, 그게 다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사실은 읽을 수 있는 게 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을 때요, 내가 책을 읽지만 책을 읽고 나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도 달라지고 내 정서, 감각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걸 자아강화 효과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달라진 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요, 세상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을 읽고 세상에서 읽다가 세상의 어떤 지점 혹은 내 삶의 어떤 지점에서 의문이 생겼을 때 이게 내 취향으로 연결돼요. 그럼 그 지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읽어왔는데 갑자기 이런 책을 읽고 싶어지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읽다가 발견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읽으면 세상을 읽는 눈이 또 강화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읽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독서의 양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책을 읽는 눈으로 세상과 내 삶을 읽고 세상과 내 삶을 읽는 눈으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저는 시간을 두 개로 분리합니다. 물리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자의적인 정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물리적 시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요. 설거지하고 밥 먹고 일상생활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근데 물리적 시간 안에만 머무르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시간은 뭐냐면 책을 읽거나 여행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면서 생각에 잠기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물리적 시간이 충실해집니다. 물리적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면 마음의 시간으로 넘어왔을 때 이게 상호간에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량 자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많이 읽어라. 하지만 많은 책을 읽지는 마라. 책을 읽으실 때는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있죠. 그게 세상 마지막 책인 것처럼 읽는 게 가장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1년 치킨, 피자 이런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이 다 풀리고 막 살이 찌시겠죠. 그런 것처럼 책도 똑같습니다. 독서라는 행위를 멈추면 그 순간부터 마음에 지방이 끼기 시작해요. 마음의 근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책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 읽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책을 뺏는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의 근력이 성장하고 그 성장된 근력으로 세상을 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효용감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책을 뺏으면 이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는 분한테 헬스장을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라서 당연히 책을 안 읽고 오래 방치하게 되면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성인 문해력을 초등 5, 6학년 수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모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초등 5, 6학년 수준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이 고등교과를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근데 뒤에 가가지고 안 읽고 생각 꼼꼼하게 안 하고 이러면 근육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다 헬스장을 뺏긴 채 생각의 근력이 다 풀린 상태로 가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로 막 대두되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자꾸 가정통신문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를 많이 한다, 뭐 사흘, 나흘 뭐 이런 용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음의 근력, 생각의 근력이 풀려서 생기는 현상들인 거죠. 제가 아까 이제 1차 문해력, 2차 문해력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2차 문해력이라는 건 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을 동원해서 읽는 것이다. 그걸 동원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책들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 동원한다는 게 뭐냐면 책의 구조이기도 하지만 고차원적인 사고의 구조이기도 해요. 이게 곧 예를 들어서 천체 물리학자 2명이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빅뱅이 말이야. 빅뱅하고 이렇게 어휘를 던지잖아요. 그럼 그 어휘 안에는 우리가 아는 우주가 빵 터져서 생긴 거, 이걸 얘기하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체 물리학자 두 분이 얘기할 때는 최소한 7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 이 어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우주가 빵 터졌어 이렇게 관점으로 듣고 있으면 저 사람들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구조인데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똑같죠. 문학 작품에서도 책을 읽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적혀 있는 것 이상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을 읽어내는 힘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2차 문해력으로 가는 길은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아지똥 말씀드렸지만 애기 책 읽어주다가 만약에 어떤 부모님이 근데 왜 강아지똥이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생각해보면 이 책이 그 어떤 비천한 존재도 소중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되려면 가장 비천한 존재가 주인공이어야 해요. 그래서 똥이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강아지야 근데? 생각해보시면 농경사회에서요 가장 쓸모없는 동물이 개입니다. 개. 그래서 뿌리를 농경사회에 두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개가 요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구사회에서 개 같다와 농경사회에서 개 같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사회에서 개 같다는 귀엽다,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개 같은 내 인생은 자꾸 날 어린애 취급하고 귀여워하고 막 이런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농경사회에서는 이게 욕이란 말이에요. 안 좋은 거엔 다 개를 붙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에서는 개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농사일 하러 나가는데 저기 자빠져서 자요. 뭐 훔쳐가는 거 지키잖아요. 그거는 근대 와서 일이고 농경사회 불악에는 옆집이 다 대대손손 같이 살아온 집이고 집에 훔치러 들어가봤자 100년 된 곡괭이자루 이런 거밖에 없는데 뭘 훔쳐가겠어요. 훔쳐갈 것도 없고 훔쳐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농경사에 쓸모없는 그 개의 새끼예요. 강아지는. 이건 비천 오브 비천인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똥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법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적 독법은 이런 우연한 경험이 이거 왜 이렇지? 사실 이런 걸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가들은 그 무엇 하나도 그냥 쓰는 법이 없어.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 에피소드로 첫 장면을 시작했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왜 주인공의 직업은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소녀예요. 그러면 왜 어른 여자, 어른 남자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왜 하필 소녀일까? 앞뒤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소녀일 수밖에 없어요.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소녀여야지만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작가들은 그게 뭐든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책 속에서 보라색이 계속 나와. 왜 보라색이지? 대부분 근데 처음 하시면 답을 못 찾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딱 찾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부 레이어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그럼 내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문학작품은 이런 측면이 있고 지식도서나 교양도서의 경우에는 그동안 외워서 알고 있던 거를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린이 청소년 지식도서를 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책을 읽고 싶어. 그러면 뭘 하시면 쉽게 읽으실 수 있냐면 초등 고학년이나 청소년으로 대상으로 한 경제책들이 있어요. 기초적인 책을 한 3-4권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초등 고학년 책에서 했던 얘기가 청소년 책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또 다른 청소년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게 5권만 읽으면 이 세계가 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틀을 가진 채로 성인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차 문해력의 장벽은 플롯, 상징 이런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어떤 이미지의 정체를 어떤 느낌의 정체를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왜냐고 물어보는 맥락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지식도서에서의 2차 문해력의 장벽이라는 게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쌓는 걸 투트랙으로 하시면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언제 그걸 다 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읽냐 싶지만 배경 지식이 되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요것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책 다 읽을 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세계사 책을 어린이 청소년 도서 5권만 읽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공용 지식이라고 하는데 책 읽잖아요. 그 다 갖다 붙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식, 모든 이야기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것, 내 안에 커다란 보드판이 있는 거예요. 그 보드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거기에 라벨링이 붙는 겁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좀 해보시면 2차 문해로 넘어가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공독서가라는 서점을 하는데 그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해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독서 모임도 있지만 줌 독서 모임도 합니다. 뭘 하는 거냐 하면 이 2차 문해력을 같이 읽는 줌 독서 모임이에요. 혹시 문학 작품이 됐든 교양 도서가 됐든 읽기 힘드시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저 사람이랑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고 저희 독서 모임에 오시면 의외로 쉽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읽은 책을 놓고 얘기하면서 2차 문해력의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설명 듣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언제 저걸 다 해가지고 언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세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전체 틀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되게 길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독서는 별 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는 책을 뽑아서 그 책에 푹 빠져서 읽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그 책이 어떤 책이냐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판타지 소설이라도 되고 SF 소설이라도 되고 에세이라도 되고 다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읽는 책이 어떤 책이냐가 아니라 그 책을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읽느냐 이거예요. 내가 재밌을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재미있게 푹 빠져서 읽으시는 거예요. 읽다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책을 읽을 때 그런 게 있어. 속독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행위적으로 놓고 보면 독서는 굉장히 단순한 행위예요. 읽고 싶은 책 골라서 그냥 읽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시다 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책을 읽다가 책이 재미가 없어졌어. 책을 읽는데 독서의 효용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느낌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맞아요. 그럴 때 이런 제가 드린 설명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냥 책을 읽을 때는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그냥 재밌게 읽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독서의 자세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그냥 재밌게 읽는 거예요. 다만 독서 능력이 올라오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재밌게 읽는 과정에서 모두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영유아 초등 저학년 편을 출간한 독서 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독서는 문화생활이잖아요. 이 문화생활은 각기 다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은 소리를 다루고요. 그림은 이미지를 다루고 춤이나 운동은 몸을 다루죠. 독서는 유독 자기개발 쪽, 지적 능력 쪽으로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독서가 다루는 것이 맥락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맥락이 있는 언어를 다룬다는 건 곧 생각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독서가 취미인 사람은 생각이 취미인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생각의 수준이요. 예를 들어서 문해력이 초등 5, 6학년 수준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고의 수준이 초등 5, 6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의 재료, 생각의 양이 있죠. 그게 책의 내용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사고의 수준, 사고의 정연함, 그리고 사고의 재료 이런 것들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두뇌 발달 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행위들을 할 때 뇌파를 검사해서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되는 활동이 무엇이냐? 공부보다 더 높은 게 독서였어요. 그것만 놓고 봐도 독서를 한다는 것, 맥락 있는 언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뇌를 아주 고강도로 쓰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뇌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언어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 그 언어를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독서는요, 읽기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게 30만 년 전인데 이 문자라는 게 등장한 거는 5,000년, 길게 잡아도 6,000년 전이에요. 인간이라는 종의 역사로 놓고 보면 최신 트렌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장하는 영역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일어나는 뇌 활동의 양상을 보시면 글자를 보고 이미지로 넘기면 이 이미지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소리로 바꾸고 바꾼 소리를 의미로 바꿉니다. 의미로 바꾸고 나서 이 의미로 바꾼 것을 내 기억하고 결합을 시켜요.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축구 팀플레이를 하듯이 뇌가 각 영역들이 탁 쳐서 넘기면 얘가 받아서 이렇게 해석하고 해석한 걸 넘기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발달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영유아 독서는요, 독서가 아니라는 점을 일단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독서는 이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인데 영유아들은 글을 모르니 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독서 이론에서는 독서 맹하기, 독서를 할 수 없는 시기로 봅니다.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읽어주는 거죠. 이게 이상하게도 어떤 취급을 많이 받냐면 영유아 시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꼽는 것이 책 읽어주기예요. 심지어 뇌과학 쪽에서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교육적인 그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아이가 그냥 놀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다만 거기에 책 읽어주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책 읽어주기는 영유아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 있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책 읽어주기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고강도로 많이 해줍니다. 요 관련 통계 중에는 사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한 건 한번 있었습니다. 92%가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어준다고.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어요. 교육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아이들이 중학생만 되면 문해력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기 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중학생은 최소 70%입니다. 고등학생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유아기의 독서 지도가 사실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한쪽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셔야 돼요. 왜 영유아기 독서 지도가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데 판판이 실패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요, 세계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25 동란 이후로 그 어느 세대도 독서를 했던 세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책 읽어주기를 열심히 하냐 하면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하니 교육률이 높은 국가다 보니까 독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 책을 골라주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전래 동화들을 읽어주고 좀 크고 나면 한국사 전집, 세계사 전집, 사회 정치 전집 이런 것들을 쫙 해서 그때부터 책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독서의 첫 번째 단계가 엉망이 됩니다. 읽어주는 그때는요, 되게 효과가 큰 것처럼 느껴져요. 주몽 읽어주잖아요? 그럼 우리 애는 주몽을 아는데 옆집 애는 몰라요. 이러면 아는 애와 모르는 애, 굉장히 큰 격차처럼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한번 이제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길로 계속 달려가게 돼요. 그 길로 계속 달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등학교 때도 책을 골라주게 돼요. 2학년 때 어휘책 읽어, 3학년 때 한국사 책 읽어, 이런 식으로 권장도서, 필독서 이런 걸 골라서 갖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독서가 아니에요. 공부죠. 학교 공부라는 게 교과서라는 정해진 책을 읽고 이해해서 그거를 출력하는 게 학교 공부잖아요. 독서도 똑같이 공부처럼 변질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착한 친구들은 부모님이 무슨 책을 읽어주든 잘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요, 책 읽어주기라는 행위 자체를 좋아해요. 부모님이 책을 펼쳐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흥부, 놀부 이런 거 읽다 보면 막 상황극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읽어주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스킨십도 있고요. 책을 놓고 하는 상호작용이니까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냐면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읽기 단계에 접어들잖아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읽고 이해해야지만 책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한테 오는 책은 어휘책이에요. 한국사 책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책을 점점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초3 되잖아요. 그러면 우르르르 독서계를 떠납니다. 이게 영유아기 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과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느냐가 그때 결정이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저처럼 뒤늦게 책을 접하고 좋아할 계기가 생기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책하고 가까워질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 독서 지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가 좋아서 까르까르 넘어가게 읽어줘야겠죠. 자,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기 독서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독서 문화의 토대가 돼요. 어릴 때부터 도서관 가서 책 빌려오고 아이한테도 고르라고 하고 책 빌려와서 매일 책 읽어주는 시간이 있고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우리 집은 원래 도서관 가는 날이 있고 책 읽는 시간이 있고 이게 칫솔질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아이의 독서 문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다툼의 전선이요. 읽는데 독서 시간을 어떻게 이런 걸로는 다툴 수 있지만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로 다투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서 문화를 뿌리 깊게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를 좀 단순하고 명료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 말고는요. 나머지 것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이들 독서 지도 하시다 보면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똘똘이가 사는데 어머 우리 애 요번에 한국사 전집 드렸잖아 하고 똘똘이가 와서 주몽 얘기를 막 해요. 이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유아 단계에 접할 수 있는 정보, 지식이라는 게요. 생각해 보시면 1비트짜리입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혹은 그걸 모른다고 해서 아이의 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이런 것과 그걸 아는 것, 모르는 것이 큰 연관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이가 독서 과정에서 책을 사랑하는 아이로 기르는 것을 망치거나 책이라는 건 부모가 골라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잘못된 독서 개념을 갖게 되는 것, 이 해악을 생각하시면 그 1비트짜리 정보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걸 안 하려면요 주변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을 안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냥 우리 애는 책을 사랑하는 아이, 독서 문화를 가진 아이로 길러야겠다 이 생각에 집중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그게 가장 강력한 책 읽어주기 방식이 됩니다. 제가 성인 독서 말씀드릴 때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가 골라온 책을 읽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독서의 효과라고 하면 이 내용이 아이가 알았을 때 도움이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독서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독서 행위 자체의 강도에서 나옵니다. 책 읽어주기도 이 효과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책 읽어주기라는 상호작용의 강도에서 나옵니다. 이 영유아기 책 읽어주기는요 독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상호작용, 놀이에 가깝습니다. 책 들고 노는 건데 이게 왜 좋다고 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뇌 발달 단계에 놓고 보면 영유아기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뭐냐면 변형계입니다. 정서의 뇌요. 뇌의 삼중 이론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있는 뇌를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이 뇌는 뭐냐면 심장 뛰고 이런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관장하는 지점. 이걸 아기들은 태어날 때 파충류의 뇌는 완성된 채로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뭘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냐면 포유류의 뇌, 정서의 뇌를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 자꾸 안아주고 막 이런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간적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정서적 능력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전두엽인데 이건 언제 준비가 끝나냐면 7살 말 8살이 되어야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을 전두엽이 장착을 해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 정서의 뇌를 폭발적으로 키우는 아이에게 학습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준비가 안 된, 조립이 덜 된 자동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정서의 뇌가 성장하는 것을 막 방해를 해요. 그래서 책을 너무 심하게 읽어주거나 학습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 그때 정서적 뇌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종의 자폐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영유아 단계의 문자 학습 자체를 범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책은 왜 이때 좋으냐 하면 이 책을 읽는 과정은요 기본적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이게 스킨십이 있죠. 폭군이 안기죠. 이 과정 자체가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그 앞에 책이 놓여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놓고 부모와 아이와 책이 3자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의 강도가 높으면 독서 효과가 세게 나오는 거고요. 이 3자의 상호작용의 강도가 약하면 책 읽어주기의 효과가 약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책을 읽다 보면 애들이 하는 거라는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그러면 막 첫째가 뿅망치를 갖고 와요. 그리고 올라와요. 이 도끼가 네 도끼.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고강도의 지적, 정서적 행위입니다. 그런 상황극을 하려면 아이가 이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캐릭터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자기가 그 등장인물이 돼서 표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고강도의 책 읽어주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책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책을 읽을 때 아이가 가장 고강도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책은요, 도서관 가서 15권 빌린다 그러면 한 10권 정도는 아이가 빌리게 하세요. 부모님이 또 굳이 보여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5권 정도는 선택한 몫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걸 놔두세요. 그리고 저녁에 책 읽어주기 시간에 물어보세요. 애한테 읽고 싶은 책 3권 골라와,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골라오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골라오면 그 책을 읽어주는 게 상호작용의 강도를 가장 세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골라온 책, 흥미를 보이는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 읽어줄까? 싫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책 읽어주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0중 8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님의 낮은 연기력이요. 예를 들어서 안돼 데이빗 같은 책을 읽어줘요. 안돼 데이빗은 격앙된 목소리로 혼내듯이 안돼 데이빗, 안돼 데이빗. 근데 이렇게 읽어주시는 분 있어요. 안돼 데이빗, 안돼 데이빗, 안 된다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아이 입장에서 당연히 흥이 안 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애가 책 읽어주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나의 연기력에 문제가 있나? 일단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책 선택이요. 내가 읽히고 싶은 책을 강제로 이제 읽히게 되면 자기 주장이 있는 친구들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안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5세, 6세 되면 한글을 빨리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읽을 수 있게 되면 아이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읽어주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어주는 건 더 어린 애들, 글자 못 읽는 애들이나 그러는 거야. 이런 자의식이 있는 경우에 또 이제 책 읽어주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5, 6세 때 문자를 안 가르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미 만약에 아이가 문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애한테 사정하셔야 돼요.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빠가 너 읽어주고 싶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시기에 책 읽어주기만이 갖는 강력한 효용이 있거든요. 그 효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스스로 읽는 걸 말리시지는 않더라도 책 읽어주기 시간은 꼭 따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책 읽어주기 하는데 애가 옆에서 막 장난감을 갖고 놀아. 근데 그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듣고 있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책 읽어주기가 좋은 거니까 이렇게라도 읽어줘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부모님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준다는 건 부모님이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내서 해주는 건데 아이는 이거를 BGM처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모님에 대한 존중의 문제입니다. 이건 독서 교육, 책 읽어주기 교육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마음 있잖아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그 마음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 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아이가 배워야 돼요. 그럼 아이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걸 하던가 책을 엄마랑 같이 읽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하고 엄마가 너랑 즐겁게 읽으려고 책을 읽어주는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나는 그냥 놀 거야 하면은 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노는 걸 멈추고 그럼 난 책 읽을게 하면 읽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요. 아이가 부모를 존중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버릇을 잘못 들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애가 재밌게 놀고 있는데 거기 가서 책 읽어준다고 하면 당연히 애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이것도 이제 아이에 대한 존중이죠. 아이가 놀이에 몰입하고 있는데 나 지금밖에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애 상황을 보고 딱히 뭐 몰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럴 때 책 읽어준다고 말씀하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초등 1, 2학년 때 이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책 읽기 시간이야 하면 아이들이 아빠 읽어줘 하고 책 들고 오잖아요. 이때 부모님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아직도 동생이야? 너 이제 혼자 읽어야지. 스스로 읽기를 강제 전환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초등 저학년 독서 문제는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읽죠. 그러면 읽으면 이제 애들이 읽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철수 가 이렇게 읽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읽죠. 이게 왜 이렇게 읽는 거냐 하면 독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읗에 아가 붙었으니까 하구나. 밑에 기억이 붙었으니까 하기네. 이런 식의 표현 문자를 숙달할 수 있는 조립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용이 많은 부분 셉니다. 많은 부분 세는데 이제 그렇게 읽고 나면 또 부모님도 물어봐요. 소리 내서 야 30분 읽어 이렇게 해놓고 다 읽고 나면 이제 야 무슨 내용이야? 물어보면 애가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독서를 한 게 아니라 표현 문자 조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꼭 옆집 똘똘이들이 문제예요. 꼭 이상한 애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빨리 표현 문자 조립에 숙달이 돼서 술술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가 돼서 막 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걱정이 되고 막 뭘 딴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게 되는데 초등 1, 2학년기는요 독서 준비기라고 부릅니다. 초등 1, 2학년은요 스스로 읽을 때가 아니에요. 스스로 읽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간판 보면 안 읽으려고 해도 읽어지잖아요. 이게 읽기 자동화입니다. 표현 문자에 너무 숙달된 나머지 눈만 대면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독서의 기본 도구예요. 글자를 읽으면서도 읽는다는 인지가 없을 정도로 표현 문자가 능숙해져야 비로소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책을 읽는 과정이 사고 과정이 돼요. 초등 1, 2학년은 뭘 준비하는 거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 읽기 자동화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1학년 1학기 때 읽기 자동화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2학년 2학기 때 읽기 자동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읽기 자동화하는 친구가 훨씬 앞서 나가고 2학년 2학기 때 읽기 자동화하는 친구가 훨씬 뒤처지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13개월의 걸음마를 한 아이가 11개월의 걸음마를 한 아이보다 어른이 돼서 더 못 걸을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2년 안에 읽기 자동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 읽는 책이라는 게 수준이 어떤 거냐 하면 6, 7세 때 읽어주던 그 책 있죠. 그 책이 글책 형태로 편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아지 똥이나 초2 때 읽는 그런 동화책들이나 비교해 보시면요. 어떤 경우는 그림책이 글밥이 더 많기도 합니다. 1, 2학년 때 딴 건 다 상관없습니다. 이때 무슨 독서 효과, 문해력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읽기 독립은 누구나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읽기 자동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요. 아이가 책에 원수를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강제로 막 읽혔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읽기 독립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읽기 독립을 하느냐. 책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상하지 않고 더 강화되는 형태로 읽기 독립을 하느냐. 이게 1, 2학년 독서 지도의 핵심이고 이게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강제로 읽혀서 읽는 것이 오히려 독서 지도 과정에서 놓고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읽기 독립의 형태는 뭐냐?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영유아 때처럼 도서관 같이 가서요. 아이한테 스스로 책을 고르시게 하면 됩니다. 골라와서 읽어달라고 하면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읽기 독립이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서점을 운영하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 부모님께서 아이를 영유아 때부터 이제 도서관 가서 스스로 책 고르게 해서 이렇게 읽어주신 분이에요. 초1이 됐는데 애가 읽기 독립을 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책을 잘 고르면 돼요. 아이가 스스로 책 고를 수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오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오빠는 도서관만 가면 과학책을 빌려. 근데 자기가 오빠를 좋아하는 거지 오빠가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자기도 과학책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모님의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놔두라고 그랬어요. 하다 보면 결국에는 결국에 자기 좋아하는 책 고르게 돼 있다. 그것도 과정이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마음만 좀 편하게 먹으시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서점에 오시고 나서 한 몇 달 안 지나서 다시 오셨어요. 읽기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읽기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책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서 왔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안 거예요. 자기도. 근데 과학책이 별로구나. 근데 그날 어떻게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골랐는데 공주책을 왕창 빌려왔대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자기가 흥미가 가는 책을 고르면 바로 읽어달라고 하는데 엄마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되니까 이따가 책 읽어주기 시간에 읽어줄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애가 떠듬떠듬 읽더래요. 혼자서. 근데 뭐 다 못 읽고 한 두세 페이지 읽고 이제 지쳐서 놔두고 이 과정을 이제 한 거예요. 한두 달 정도. 그날도 이제 도서관 갔는데 이 친구가 초등 4학년 정도가 보는 공주가 한 8, 9명 들어가 있는 옴니버스 형태로 들어가 있는 공주책을 고른 거예요. 그거를 집으로 돌아오려고 차에 탔는데 걔가 그 안에서 그걸 읽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엄마 이거 읽어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이따가 책 읽어줄게 했는데 얘가 그걸 앉은 자리에서 1시간을 읽은 거예요. 이 읽기 자동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떠듬떠듬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책을 3일 동안 읽어서 결국 다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책이 왜 그렇게 좋았어? 물어봤더니 그림이 예뻤답니다. 이유가 단지 그거였어요. 읽기 독립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책을 골라와서 계속 하다 보면 엄마가 읽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책을 만나게 되고 그런 책으로 조금씩 읽다가 어느 순간 됩니다. 그게 2년 안에 일어난다고요. 그 사이에 뭐 스스로 읽기를 시키셔도 되는데 시키시더라도 5분은 넘지 않게 그게 힘들지 않게 시키시는 건 상관없는데 한 권 다 읽어 막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어느 순간 그런 식으로 읽기 독립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요 4학년 책을 읽은 요 친구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읽기의 확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책 보면 이런 느낌이죠. 내가 읽기에는 두꺼운 데가 있고 근데 이 책 재밌을 것 같아가 있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가 두꺼운 데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게 되고 그 읽으면 독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인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독서 확장이 일어나는 거라서 기본 독서 생활 도서관 가서 주기적으로 아이와 같이 도서관을 가서 책을 빌려와서 그 책을 읽어주고 이 기본 생활만 충실하시면 읽기 독립은 거의 저절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학습 만화를 원수처럼 여긴다고 얘기했다가 나는 학습 만화 읽고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우리 애는 학습 만화 읽어서 막 이랬는데 이런 받지 않는 거 아니냐 댓글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책 골라와 했는데 학습 만화를 골라오면 사실 읽기 독립 과정에서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 만화의 말풍선을 읽거나 그림책의 글을 읽거나 표현 문자를 조립하는 과정은 똑같이 일어나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습 만화가 글책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학습 만화를 골라왔을 때 학습 만화를 독서라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학습 만화의 폐해라는 것이 중학년, 고학년이 됐을 때 글책 독서가 학습 만화로 완전히 대체되는 현상. 이게요, 100명의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습 만화에 초등 저학년에 손을 댔어. 그러면 98명 정도가 학습 만화가 글책을 다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두세 명 정도만 글책 독서를 유지해요. 그럴 정도로 이게 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습 만화도 읽고, 나는 어릴 때 학습 만화 읽었지만 글책도 잘 읽어. 이거는 뭐냐면 그 두세 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럼 학습 만화를 아이가 처음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 만화를 장난감, 스마트폰, 학습 만화 이 선상에서 취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쉬는 시간, 자기가 노는 시간에 학습 만화를 보는 거는 당연히 말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좋죠. 학습 만화가 아무리 속독을 부르고 좀 이렇게 독서 과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장난감을 보는 것,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주기를 하더라도 읽어주기 시간 따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영유아 때 책 읽어주기 하다가 초등학생에 대해서 애가 스스로 읽기 독립하기 시작하면 부모님들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제 난 책 안 읽어도 되겠다. 독서기를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먹고 살고 하느라 바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독서 붕괴돼요. 그렇게 되면 학습 만화로부터 이걸 박을 방법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독서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쉴 때 놀 때는 학습 만화 보고 독서 시간 따로 없고, 그러면 그냥 학습 만화 다 덮이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셔야 되냐면, 책 읽어주기 시간을 아이가 읽기 독립을 하면 가족 독서 시간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40분에서 1시간 정도 엄마는 엄마 책, 아빠는 아빠 책, 아이는 아이 책 이렇게 들고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학습 만화를 못 들고 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왜 독후감 숙제, 독서록 숙제를 해주잖아요. 그럴 때 학습 만화를 가지고 독후감 숙제, 독서록 숙제를 못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학습 만화가 글책 독서를 대체하게 되는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학습 만화 자체가 전통적 의미의 읽고 이해하는 독서를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컬러링 북을 다 색칠했다고 독서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라서 학습 만화는 아이가 즐기는 문화로 그걸 즐긴다고 하면 놔두시되, 이것이 독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뒤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세워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 카페에서 슬로우 리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초3 이하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 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학교에서 하는 온책 읽기도 초3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수업 형태로 한다 그러면 슬로우 리딩의 대상은 문학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지식도서나 교양도서를 할 수 있지만, 슬로우 리딩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슬로우 리딩 하는 목적은 강제적으로 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독서 분량이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읽고 그 3페이지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쭉 읽었을 때는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왜 이렇지, 저건 왜 이렇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를 강제로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럼 강제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글로 적혀있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리딩이 학습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인데, 사실은 초3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초등학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를 슬로우 리딩을 한다. 토끼는 이런 사람을 상징해, 거북이는 이런 사람을 상징해, 뭐 이런 걸 읽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어른한테는 없는 직관적 도구가 하나 있어요. 동심이라고 부르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토끼는 이런 사람을 상징해 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끼라는 이미지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동심이거든요. 경계가 없는,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고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심을 가진 친구들한테 그걸 강제 분해하여 이걸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인지체계에 맞지도 않고 그걸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자체를 넘나드는 사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세우면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뭐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슬로우 리딩 하지 말라는 거고, 사실 제가 슬로우 리딩 저번 영상에 나와서 필사, 반복 독서를 말씀드렸지만 그 효과가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도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독자인 자신이 스스로 이러고 싶어 할 정도의 책을 만났을 때 하게 되면 얻게 되는 효과가 그렇다는 거고, 수업화된 슬로우 리딩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참여하는 친구의 독서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인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런 게 있네 하고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책
책을 읽을 때 그걸 자기도 모르게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초등 단계에서는 슬로우 리딩 생각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빠르면 초3, 초4 이후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유아기는 독서 맹학기, 초1, 2는 독서 준비기라 그랬잖아요. 이때는 독서가 안 될 때예요. 본격적 독서기인 초3 단계로부터 생각해 보면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낼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낼 수 있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너무 싫어하는 경우야. 그래서 문해력이 벌써부터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논술학원에 보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상담하실 때 꼭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아이 책만 좀 읽게 해주세요. 이걸 강력하게 어필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혹시 아이가 책을 제대로 못 읽어오거나 하면 꼭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독서 논술 강사 선생님들이 아이들 책을 읽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많은 장치들도 마련하시지만 결국 책을 읽는 건 가정이에요. 독서 논술 수업의 효과는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이 아이가 책을 잘 읽어왔다는 것이 전제됐을 때만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아이가 가정에서 읽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준다고 하면 아이가 책을 읽게 만드는 실제로 문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아주 잘 읽는 경우에도 독서 논술 학원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아주 잘 읽는 친구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문해력의 세계 있잖아요. 거기에 슬쩍슬쩍 자기도 모르게 발을 들이거든요. 그럴 때 독서 논술 학원에 가서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 2차 문해력의 세계에 대해서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들이 생겨요. 그러면 독법을 장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독서 논술학원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읽지 않더라도 독서 논술학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거냐면 이 아이가 읽는 책이 독서 논술학원 책이 전부만 안 돼요. 얘가 읽는 책이 독서 논술학원에 지정된 책만 읽는다. 이러면 지금은 문해력이 좋고 책을 잘 읽더라도 이것이 뒤에 가면은 그냥 놔둬도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그 책을 읽고 하는 과정을 해나갈 수 있는 아이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뭐냐면 스스로 읽고 있는 아이인데 독서 논술학원 보냈더니 독서 논술학원 책만 읽어. 이렇게 되면 득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독서 논술학원 책을 읽더라도 한 권이라도 이 책 외에 이 아이가 하고 있는 독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지정된 책을 읽더라도 내가 가서 고른 책, 이 독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서 논술 수업은 독서를 책임지는 곳이라기보다는 독서를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독서 생활이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유지하는 것에 플러스 원을 얻는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책을 아예 못 읽는 친구들은 여기에 와서 출발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독서 논술학원의 책을 잘 읽게 되면 그 경우에는 역으로 그때부터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독서 논술학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독서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안 읽는 사회다 보니까 책을 안 읽는 어른들이 독서 지도는 이런 것일 거야 하고 만들어 놓은 상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균형 잡힌 독서, 그리고 뭐 필독서, 권장 독서 꼭 읽어야 된다, 교과 연계로 읽어야 된다. 이게 다 독서 문화를 가로막는 형태, 그러니까 독서 교육적 방식이에요. 독서 교육은 저 같은 사람이 수업 형태로 하는 게 독서 교육이에요. 독서 문화는 가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는 독서가로 기르는 게 독서 문화입니다. 그럼 독서 문화와 독서 교육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독서 문화는요, 독서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서 교육은요, 거기에 피는 풀 한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풀만 있는 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의 독서 상식들을 아이가 가정에서 아이를 독서 지도하는 방식이 독서 교육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리냐면 풀만 있고 땅은 없는 이런 상태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 지도의 본질에 맞는 상식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영유아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공부머리 독서법의 세부 버전을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독서 지도 과정에서요, 사실 다들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독서 교육적인 대처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세간에 도는 상식들은 한 권만 계속 읽으면 안 되니까 그거 거꾸로 꽂아놔, 혹은 그거 못 읽게 어디 치워놔, 그리고 2번 읽은 책은 3번은 절대 못 읽게, 이런 식의 지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독서 교육적인 방식의 상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지점에 부딪혔을 때 독서 문화적인 대처를 할 수만 있으면 사실 독서 지도가 실패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독서 문화라는 게 별 게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그 책을 그냥 스스로 찾아서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만 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부모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걸 몸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식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책을 어떻게 읽어? 뭐 균형 잡힌 독서 얘기하면 아니 책을 누가 그렇게 읽어? 이런 식의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책 읽는 부모가 무서운 거거든요. 만약에 그동안 부모님 입장에서 내가 아직은 독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상식으로 내가 독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그럴 때 길잡이 역할, 독서 지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책을 만들어 뒀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꼭 좋을 것 같고요. 독서 지도 과정을 단순히 아이의 독서라고만 생각하시면 이 긴 여정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 책 읽어주기 하고 계시고 우리 아이가 초등 저학년이라서 스스로 읽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나도 책 읽는 사람이 돼보겠다.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책 읽어주기 할 때 아이의 책을 읽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나도 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뒤에 가서 자연스럽게 가족 독서 시간으로 바뀌었을 때 내 책은 나대로 읽고 아이는 아이대로 책을 읽고 이걸 유지하신다고만 생각하시면 요즘 교육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해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경하기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나도 독서가로 성장해보겠다 이런 자세로 가족 독서 문화를 꼭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영유아 초등 저학년 편을 출간한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입니다. 사실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해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책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것은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한 장면을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뭉뚱그려서 그냥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억을 하지? 라고 생각이 쉽지만 디테일하게 이해해서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런 옷을 입고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세세하고 구체적이면 기억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납니다. 이건 지식도서 읽을 때도 똑같은데 지식도서를 읽을 때도 이해가 세세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의 문제라기보단 이해의 문제고, 그럼 왜 내가 이해가 낮을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책을 내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도 그런다. 그런 거는 이제 뭐냐 하면 책을 읽을 때요 미끄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책 읽다 보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글자를 막 이렇게 읽고 있을 때가 있어요. 딴 생각 막 하면서. 그럼 정신 차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마음이 심란하거나 뭐 딴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미끄러지는 수도 있어요. 책을 좀 많이 안 읽어보거나 혹은 속독을 하는 경우에도 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세하게 첫 문장을 읽을 때부터 집중해서 이 상황은 도대체 뭐지? 이 사람 뭘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서 이해해서 읽으시면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발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자꾸 그렇게 돼. 분명히 읽을 때는 이해한 것 같은데 자꾸 이제 흩어져.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소목차 있잖아요. 소목차 하나 끝났을 때 머리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소설 같으면 1장이 끝났어요. 그럼 1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머리로 되짚어 보는 거죠.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만약에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미끄러졌거나 아니면 이 책이 너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되 끊어서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지식교양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지식교양도서는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뭐냐면 연필입니다. 지식교양도서는요 기본적으로 연필을 들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읽다가 줄을 그으셔야 돼요. 어떤 데 줄을 그어야 되냐면 두 가지의 줄을 그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흐름에서 핵심이 되는 거. 가능하면 문단별로, 왜 우리 국어 시간에 핵심 문장 뽑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문단에서 중요한 얘기, 혹은 문단이 연결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이런 데 줄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해 과정은 꼼꼼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줄을 쳐야겠죠. 두 번째로는 좀 어려운 개념이거나 어려운 어휘가 있으면 거기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찾다 보면은 초보 독서가 같은 경우 미국에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 숙련된 독서가는 찾는 걸 더 좋아합니다. 찾고 돌아오면 독서가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근데 초보 독서가는 찾다가 돌아오면 앞 맥락을 놓치게 돼요. 그럼 맥이 탁 풀려서 못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읽어도 어느 정도 맥락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일단 이따 알아봐야지 하고 표시를 해놓고 읽으세요. 그럼 소목차나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몰랐던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이 초보 독서가의 경우는 너무 지쳐서 그걸 찾아보는 것조차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 내가 줄쳤던 핵심 문단 있죠. 그거를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요 흐름만 다시 되짚어 봐도 이게 뭐냐면 모래시계에 모래가 쌓일 때 독서 과정에 쌓인 이 모래를 다시 한번 패킹을 하는 겁니다. 묶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훨씬 더 세세하게 기억하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는 거를 해보는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호기심은 사실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재밌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흥미가 가는 이야기를 그 책이 하고 있어야 그 책의 요소에서 호기심도 생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기심은 왜 나오는 거냐면, 사고의 패턴이 인과관계인 사람이 가장 많이 갖는 게 호기심입니다. 뭘 보면 원인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생각을 원인과 결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 왜 저렇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이 사고 틀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로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호기심이 강해져요. 호기심은 타고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우연히 원인과 결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어. 왜 저렇지? 하고 생각해서 내가 왜 그런지를 혼자 따져봤는데, 이래서 그렇구나를 해결해 보면 그 다음부터 딴 걸 뭘 볼 때도 저건 왜 저렇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에서 원인이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졌을 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라서, 호기심은 단련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사고 틀이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려면 다른 루트,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들여다봤을 때 이 호기심이 또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되고, 읽을 때 이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 학습 만화의 시대를 연 책의 제목이 Y잖아요. Y. 제가 그 제목 정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Y가 인과관계 사고를 한 글자로 표현하라 그러면 Y거든요. 왜? 그래서 왜? 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호기심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요. 호기심이 커졌다는 건 삶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라는 건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혹은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질문하는 능력이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가 저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이, 그 좋은 질문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고의 힘에서 나오는 건데, 호기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적합한 질문을 던지는 자기도 모르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라는 건 인과관계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사고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주는 거, 그리고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 이런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꼭 갖춰야 될 능력이 아닌가. 필사는 이제 저도 봤어요. 제 댓글에 필사를 했더니 책 내용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맞거든요. 맞는데 그걸 기억하고자 필사를 하시는 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필사를 하면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걸 위해서 필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 내용을 기억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강도 높은 이해, 그게 곧 기억입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이해를 하는 행위 그 자체에 공을 들이는 것이 책 내용을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책을 읽다가 방금 전에 호기심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책을 깊게 이해하는 방법이고, 책을 읽다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왜 이렇지? 내 상식은 아니는데 이건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이해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강도가 세지면 잘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책 잘 읽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억하나 싶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독서 능력이 높아서 그래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독서 능력이 높으면 이해를 더 강하게 하게 되고, 이해를 강하게 하게 되니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독서가라고 한다면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내가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책을 읽고 나서 기억이 많이 남는 독서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필사는 독서의 도구라기보다는 학습의 도구에 가까워요. 제가 독서에서 가장 고강도의 독서법으로 필사와 초록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매번 필사와 초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사와 초록은 진짜 너무 좋은 책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고, 필사와 초록을 만약에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 그러면 저는 공부하실 때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교 공부를 하거나 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거나 할 때 너무 중요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막 베껴줬고 이런 거 해보세요. 국어 성적 진짜 바로 수직 상승합니다. 그건 기억해서이기도 하지만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해의 강도도 반강제로 끌어올려지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사나 초록은 교과서, 학교 공부하실 때, 뭔가 자격증 시험 치실 때, 이럴 때 필사와 초록 적극 강추합니다. 근데 독서의 과정에서 독서를 내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읽어야지 이러면 너무 힘들어서 독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오히려 필사를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책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필사하시거나 기억하기 위해서 초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필사는 사실 많이 안 쓰게 되는, 초록은 저 때는 다 했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때는 문해력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다 교과서 이해하고 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 하면 이게 문해력이 얼마나 가벼운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저 때는요 뭐가 없었냐 하면 초등 대3 보습 학원이 없었어요. 사교육이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누가 읽었냐 하면 학생 자신이 읽어야지만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교과서를 읽을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읽었냐 하면 사회, 과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초록의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교과서 읽고 교과서 요약 정리해서 요약 정리한 거 들고 달달달 외워서 들어가서 시험 치고 100점 맞고 나와서 까먹고, 이게 이제 공부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초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문해력이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국어, 영어 이런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들은요 초록을 하시면 진짜 문해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초록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필사는 뭐 할 때 좋냐면 영어나 국어 같은 과목을 할 때 정말 좋습니다. 필사를 할 때 필사의 가장 좋은 지점은 뭐냐면, 첫 번째 지점은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문장 자체를.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필사하게 되면요 전치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문장의 구조,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잖아요. 이런 구조들을 필사를 하다 보면 그 차이를 확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문장 자체가 더 잘 떠오르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국어 같은 경우는 필사의 또 다른 측면, 적혀 있는 것 밑에 이면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내가 독법이 없어도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 문장을 쓰는 이유, 이 문장이 서술될 때의 등장인물의 심리, 이런 것들을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필사를 하다 보면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한 문장을 읽는데 손으로 읽는 거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읽게 됩니다. 반복해서 읽게 돼요. 왜냐하면 첫 문장 읽고 베껴 적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 문장을 다 못 쓸 때 이게 맞나? 다시 확인하게 되죠. 요가 아니고 뭐뭐입니다네 입니다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 보면은 글에 적혀 있지 않은 이면을 읽게 되고요. 문장 구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글쓰기 능력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필사하시잖아요. 글쓰기 능력에 필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 생각 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썼지? 이 문장 왜 이렇게 썼지? 왜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썼지? 이 생각하시면서 필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필사를 했는데도 나는 글을 못 써. 이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쓸 내용만, 글감만 갖고 있다면 필사를 한 사람이 필사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글을 잘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작가분들 있죠. 작가분들이 글 잘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 운동선수에게 줄넘기, 런닝과 같은 게 뭐냐면 필사예요. 그러니까 필사는 국어, 그리고 학습적으로 놓고 보면 글쓰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초록은 이제 지식도서 읽을 때 핵심 문장에 줄을 거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한 문단을 읽고 나면 한 문단을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 문장은 쭉 흐르지만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멘틀의 내부 구조는 하고 설명하잖아요. 그럼 멘틀의 내부 구조 땡땡 밑에 막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초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책의 문장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논리적 구조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이라는 사고를 내가 재가공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이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책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은 지 오래됐어요. 그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요.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면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초록한 걸 딱 보잖아요. 눈으로 쭉 훑으면 그게 다 기억이 쫙 다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초록입니다. 이런 게 이거를 교과서로 하면 교과서 초록이 되는 거고 지식도서 초록을 하면 지식도서 초록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해력이 초록과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교과서를 전부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험 칠 때 그 많은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초록 이렇게만 하시잖아요. 공부 잘하고 싶고 목표의식 뚜렷하다 그러면요 이렇게만 하시잖아요. 그럼 명문대를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방식의 접근으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강제로 시키면 초록이 초록이 아니게 되고 필사가 필사가 아니게 된다. 필사는 깜지처럼 돼요. 영어는 떠나 있고 손만 쓰는 이렇게 되면 또 효과 없어지고요. 초록은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정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효과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녀분한테 권해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필요성을 아이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죠. 만약에 성인인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 효과를 해보시면 하는 그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약간 보조도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존재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겠어.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사실은 책 자체가 대화예요. 독서는 작가와의 대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서 있는 작가의 존재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를 깊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거 자체가 개인적인 행위라는 게 소통이 없는 나 혼자만의 세계라는 것이 아니고 작가와 1대1 대면이라는 거죠. 이거는 독서 모임이라도 1대1 대면 자체는 똑같은데 각자 1대1로 대면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대면한 그 작가는 그 책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면한 이 책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내가 사실은 가닿았다고 생각했는데 가닿지 못했구나. 아, 나 여기까지밖에 못 갔네. 이런 거를 혹은 이 각도로 나는 갔는데 저 사람은 저 각도로 갔네.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독서라는 행위 자체를 스펙트럼을 좀 넓혀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나는 내 맥락으로 다 이해를 했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이 맥락이 독서라는 게 책과 독자가 만나서 일으키는 정신적 화학작용이거든요. 근데 이 화학작용의 빛깔은 책이라는 고정 대상물도 있지만 독자라는 각기 다른 대상이 있잖아요. 이 요소 때문에 이 화학작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 다른 무늬를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독서 모임에 오신 분들이 다들 초보 독서가가 됐든 숙련된 독서가 됐든 그와 상관없이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독서 모임 하실 때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완독을 하셔야 됩니다. 독서 모임 운영하다 보면 책을 다 못 읽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책을 못 읽는 분이 독서 모임에 끼게 되면 나도 독서 모임에 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못 읽고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한테는 맥락이 없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책 속 맥락으로 얘기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수다가 돼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읽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독서 모임이라는 거는 각 구성원들의 독서 수준과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독서를 내가 안 하는데 강제로 읽고 싶다 했을 때 독서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책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 강제로 모이면 책을 선정할 때 어떤 책을 선정하게 되냐면 유명한 책, 좋다는 책 선정하게 돼요. 그러면 전원이 완독을 못 해오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서 모임은 만약에 이제 책을 안 읽었던 분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청소년 도서 중에도 좋은 책들이 진짜 많거든요. 청소년 도서 수준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효과를 볼 수 있죠. 일단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된다는 거. 이게 독서 모임의 첫 번째 효용이고요. 두 번째 효용은 같은 텍스트를 읽고 다른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또 효용이 발생하냐 하면 오독을 하게 됐을 때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오독을 했을 때도 깜짝 놀라지만 상대가 오독을 했을 때도 깜짝 놀라요. 자, 이렇게 책이라는 게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독서 능력에 따라서 이런 오독이 발생하네,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독서가라면 나라면 스스로 고를 일이 없는 책을 그런 책들이 내 리스트 안으로 툭툭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일단 확장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독서 모임 안에 독법을 가진 숙련된 독서가 한 사람이 있다. 이러면 이제 엄청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독서가 한 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오독이에요. 이게 오독이라는 게 정해진 정답이 있어서 오독인 게 아니라 해석도 감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그 다양한 해석 중에 틀린 것도 있거든요. 틀린 감상을 진짜라고 믿는 게 오독인데 숙련된 독서가 한 사람이 껴있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듣다 보면 납득이 가거든요. 아 맞네 이러면서 내 독법이 재조정이 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교주의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오독을 하는 지점이 있겠죠. 아무리 독서 능력이 뛰어나고 해도 독서라는 게 주관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서의 수준을 엿보면서 내가 거기를 따라가지고 달리기로 치면 내 앞에 바람막이를 한 명 세워놓고 뛰는 거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이 사람이 바람을 다 막아주니까 나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하시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독서의 실질적 효용을 얻을 수 있고 이게 좀 잘 맞잖아요. 그러면 독서 모임만 하고 헤어져도 이런 친구가 없어요.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라는 게 일상의 영역에 머물잖아요. 진지한 얘기 오글려서 못합니다 사실. 근데 독서 모임은 아예 책을 읽고 그 책을 놓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구와도 평소에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기 힘든 깊이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와 생각의 동질성 그리고 생각의 깊이 이걸 가지고 다채롭게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독서 문화라는 게 있다면 독서 모임은 독서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잖아요. 그 개인적인 행위인데 여기 독서 모임에서 이게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적으로 열리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그동안은 개인적 독서지만 여기서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은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는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제가 높아짐에 오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말씀 드렸지만 설사 모두가 오독해서 그걸 이고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독서 모임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근데 만약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진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시면 개인적 독서를 넘어서는 또 다른 측면의 풍요로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또 한껏 누리시게 되는 거죠. 독서는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미묘한 것에 가깝습니다. 독서를 하면은 분명히 자기 개발적 효과가 있어요.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요. 사고력도 향상되고 읽는 책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럼 투자 관련된 책을 읽으면 투자에 도움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미묘한 것이냐면 내가 책의 효과에 관심이 집중돼서 책을 고르게 되면 희한하게 결과적으로 그 효과를 못 얻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제일 재밌는 책 어디 있지? 이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오히려 효과는 훨씬 크고 강하게 발생한단 말이죠. 아이들 독서에서도 명백하게 그게 드러나는데 문해력이 가장 세게 올라오는 책은 소설책이에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교과 연계 도서가 그걸 읽고 지식을 습득해서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독서가 도움이 돼서 저는 명문대에 갔어요. 독서가 도움이 돼서 수능 만점 받았어요. 하는 친구들이 읽었다는 책들을 보면 교과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재미있는 책을 강도 높게 읽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억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억해야지 하고 책을 읽으면 오히려 기억이 잘 안 나요. 깊게 이해해야지 하고 책을 읽으면 결과적으로 더 세세하고 더 깊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가 미묘한 것은 독서의 효과가 워낙 여러 요소로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그 효과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 효과를 쫓아가면 그 효과를 못 얻어요. 이런 점에서 미묘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독서의 본령 내가 좋아하는 내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 내가 지금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내가 깊게 이해하면서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독서가 주는 효과를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맨날 그런 책만 읽게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을 깊고 강하게 이해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독서 능력과 독서의 감각이 깊어지고 확장됩니다. 그 깊어지고 확장된 내가 가서 책을 고르잖아요. 다른 책을 고르게 돼요. 그럼 그 책을 또 깊게 이해하고 읽잖아요. 또 내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진 내가 책을 고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독서의 확장도 독서의 효용도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 책 한 권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찾아서 제대로 읽어봐야지.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독서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자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독서의 효용도 그렇고 독서의 효과도 그렇고 이런 게 있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책을 안 읽던 분들이 책을 읽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책을 읽는 그 순간, 책을 고르는 그 순간에는 오로지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재미있는 책을 집중해서 읽겠다는 이 마음 하나면 됩니다. 이 마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의 독서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내가 사는 삶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독서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